사람들이 얼마나 징기스칸을 무서워했으면 800년 동안 그 자리에 사람이 가지 못하게 했었을까. 그렇게 하고 몽골인의 씨를 말리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원나라 이후에 명나라서부터는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다 티베트 라마승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뜻은 말을 타지 않고, 라마승은 불교는 말을 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승려가 된다는 거는 다음 아이를 남기지 않는 거니까 멸족이 되라고 이제 하는 뜻에서 다 라마승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정말 진짜 여기처럼 진짜 징기스칸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처럼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이 세상에 이 책이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그 징기스칸에 대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징기스칸은 인류 최초의 근대인이다. 근대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거. 우리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한다고 하는 걸 거의 최초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한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절대로 그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국가와 개인이 그 계약 관계라는 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세서 내가 여기를 지배했으니까 너네는 다 말을 들어라고 했었는데, 이 징기스칸은 처음으로 서로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 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미를 서로 계약 관계가 되고, 그 계약 관계는 정말 근대 계몽주의 사상에 홉스범이 처음 나와서 했던 그런 사상을 이 사람이 정말 먼저 한 거죠. 그 수백 년, 500년을 더 먼저 앞질러서 그런 계약관계라는 거를 처음으로 하고, 언제든 계약관계가 파기될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람이 처음 한 거고, 종교의 자유도 사실 서부에서 종교의 자유가 처음 된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었는데, 그런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그 영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왕도 법 앞에 같아야 된다고 하는 그거보다 정말 수백 년을 먼저 그런 법치주의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어떤 형벌이나 고문이나 끔찍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앤 사람이고, 또 보편교육, 우리가 보통은 이때까지 보편교육을 처음 시행한 사람을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우리 마리아 테레지아 황제라고 이때까지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보편 학교를 처음 만든 것이 이 원나라 때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그런 명분이나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만큼 똑같이 높았었고, 그러니까 똑같진 아니지만 상당히 높았었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징기스칸이 했던 거는 모두가 평등하게 더 잘 사는, 평등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징기스칸의 생각이었었고, 또 그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정말 인류 역사의 최초의 근대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정말 징기스칸이 한 걸까? 하늘의 뜻이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거에서 징기스칸은 정말 스스로도 정말 여기서도 많은 게, 그렇게 모든 걸 정복하고 나서도 그냥 그 강가에서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은 싸움을 사실 좋아하지 않았었고,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맨 처음, 결국 이 사람의 나이가 50살, 우리로 치면은 죽을 나이가 훨씬 넘은 나이거든요. 그 당시 거기다 몽골에서 나이 50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죽을 나이가 한 2배쯤 넘어가는 그런 쉴의 나이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이 유럽 침공을 시작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호라준 침공도 하고 싶지 않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틀리게 이 징기스칸은 실제로는 문맹이었지만, 징기스칸은 정말로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징기스칸이 평생 어느 레벨의 정복을 했었을 때도 항상 그 정복한 땅이거나 그 정복한 땅 너머에 어떤 훌륭한 학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학자를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는 돈으로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듣고, 그 사람이 어떤 험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감히 징기스칸을 모욕할 수 없었지만, 본인이
그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은 어떤 험한 말을 해도 절대로 벌하는 법이 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었거든요. 호라즘을 특히 했을 때는 이미 이 금나라를 다 먹었을 때잖아요. 이미 세상에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 속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거를 다 했을 때인데,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호라즘에 사절을 보낸 거는, 여기는 그냥 사절을 보냈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 읽은 다른 책에서는 정말 그 400명에는 징기스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10명의 장수, 그 본인의 그 10명의 장수들의 친척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들 뭐 이런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 이 어떤 이 몽골족의 원칙이 뭐, 몽골족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 유목민족의 원칙이 뭐, 네 사람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괴롭히기만 해도 그 시족을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후엘룬을 뺏기고 뭐 브루테를 뺏겼듯이 그거를 씨를 남겨놓는 순간 반드시 그게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냐면, 옛날에 이 징기스칸이 이게 크지 않아요. 몽골을 뭐 이렇게 할 정도일 때도 자기 부하를 잠깐 뒀었는데 자기 부하를 좀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족을 아예 하나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들 400명을 뭐 그때 가져간 금은 보아도 말할 것도 없었지만, 정말 순전히 우리가 당신을 너무 존경하니 우리 서로 친하게 서로 지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 많이 배우겠습니다라고 한 그 평화사절을 진짜 그 탐욕에 눈이 먼 멍청한 그 지방 총독에 그냥 죽여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모욕까지 줬으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징기스칸은 절대로 평생 어떤 정복을 한 그 나라의 성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었는데, 그거를 깬 유일하게 정복한 성에 들어갔던 곳이 이 호라즘이었었고, 거기서 모든 생명체를 없애라고 했던 것도, 그리고 재밌게도 우리가 굉장히 이 징기스칸을 아주 잔인하고 학살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인명 손실이 적은 정복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딱 특징적인 몇 군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거를 딱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문으로 퍼져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무혈육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복한 왕조의 숫자나 면적 대비 사실 인류 전쟁사에서 인명 손실이 가장 적었던 그런 나라고, 여기서 나오지만 거의 뭐 어떤 공포가 자아낸 뻥의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인 숫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다른 것들을 또 알고 생각하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로 제일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이 정말 평화 후에 벌어진 일들인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모든 정복자들이 여기서도 말했듯이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또 나폴레옹이나 정복만 했지 그 다음에는 뭘 할 수가 없었었는데, 그 징기스칸은 실제로는 정복한 후가 훨씬 더 빛났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카이사르의 가장 위대한 선전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옥타비아누스로 놓고 간 것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그 후계자를 그 우구데이로 하게 됨으로써 여기서는 이렇게 뭐 술주정뱅이처럼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알았던 거죠. 우리가 정복할 때와 정복한 후는 다른 거를 하는. 옥타비아누스도 사실은 카이사르가 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어떻게 저런 안토니오 같은 훌륭한 명장을 두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옥타비아누스 같은 애가 어떻게 후계자가 된다는 거지? 라고 했지만, 카이사르는 알았던 거죠. 이제 정복할 때와 다스릴 때가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정복할 때와 다스릴 때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또 이 징기스칸이 맨 처음 초원을 사실 정복을 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도 그 몽골 비사에 보면 정말로 평화롭고 싶어서,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나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저기 가면 정말 영양가가 많은 저 초원이 뻔히 있는 걸 아는데, 저 초원으로 가면 이게 다 접경지역 같은 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암묵적인 접경지역이 있으니까
저기 초원은 너무나 아주 풍요롭지만 저거를 먹는 순간 여기라 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체가 만약 초원이 다 된다면 이 드넓은 초원에 많은 말들이, 염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게 다 통일된다면 얼마나 좋을 건가 라고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사실 진시황도,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을 무슨 살인광처럼 생각하지만 진시황도 많은 그 끔찍했던 춘추 전국시대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죽는 게 더 정상이고 그냥 살아남는 게 평화로운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500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남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남자는 그냥 태어나면 전장에서 사는 거지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좀 끝맺히고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평화를 원해서 사실은 몽골의 부족의 통일이 시작됐던 거고, 유럽의 원정은 사실 어떤 복수라는 그런 어떤 민족의 정체성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신의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실제로 몽골이 만약 그때 세계를 한번 통일하지 않았었으면 전 세계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 사륙의 현장이 되었을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맨 뒤에 앞에는 쭉 정복에 대한 거지만 뒤에 보면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 238페이지에 보면 더 이상 이제 저쪽 도나우강 너머로 가지 않은 거의 큰 원인이, 물론 정치적인 싸움이 있어서 돌아간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습한 기후에 몽골 활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실제로 몽골이 싸워서 승리하지 못해, 본인들은 승리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고려와 베트남인데,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너무 습한 기운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스스로 퇴각했을 것도 맞는데, 고려는 사실 진짜로 좋은 땅이거든요. 아주 완벽하게 몽골 군사가 싸우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는 자그마치 9번이나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고려를 조선시대 걸로 보니까 원나라에 붙어먹은 나라고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에서 이 황금 씨앗이라고 하는 그 황금 가족을 이 타 민족하게 준 예가 없는데, 이 쿠빌라이 칸이 그 많은 자녀 중에서도 가장 공식적으로 역사책에 가장 사랑했던 딸로 나오는 그 막내딸을 이 고려의 왕한테 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말 그거였던 거죠. 우리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 루이 15세한테 갔다고 해서 우리가 루이 16세한테 갔다고 해서 우리가 프랑스를 합스부르크의 부마국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나라를 거였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 굉장히 징기스칸은 일관된 그걸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몇 번의 예외가 있는데, 아무리 적국이고 그 적국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다고 해도 거기서 정말 위대한 장군,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싸웠던 장군들은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도 명예를 지키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왜 쿠빌라이 칸은 이 고려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지위를 주었을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쿠빌라이 칸이 이 에릭 부케하고 막 싸울 때 모든 여건이 에릭 부케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쿠빌라이 칸이 백한이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을 때 첫 번째 지지를 해준 사람이 그 고려의 왕이었었거든요. 고려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거죠. 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9번을 싸워서 아직까지는 이겨서 버텼으나 더 이상 이렇게 싸우다가는 국민들이 더 많이 피폐해질 것이고, 그럼 이제 전쟁은 멈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항복을 하려던 순간에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정말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한테 당신은 위대한 이제 대칸이 될 자질이 있으시고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지를 보내준 거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쿠빌라이 칸.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아 그래 나도 대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도 뭐 매일 될까 말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막 했겠어요. 근데 그때 지지를 보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지에 대한 어떤 감사로 이 고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했었고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고려라는 나라가 자그마치 30년을 3년도 아니고 3년을 버티느라도 인류 세계사에 없고 이거를 원나라는 스스로 너무나 잘하는데 30년을 버텨서 9번의 이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굉장히 명예로운 어떤 족속이구나 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고려에도 물론 문제는 많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저항한 것이 잘한 건가 그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그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는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이 몽골이 우리 이 한반도는 이 초원지대 정확히 그 위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싸우기 좋은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그렇게 30년을 싸워서 결국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가장 아주 좋은 패밀리의 한 일원으로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틀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계속 했지만 제일 하여간 특별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하여간 이 아이러니가 이 이탈리아 쪽 그 크림반도에서 교역할 별로 가져갈 전리품이 없어서 그냥 포로를 팔게 되었었는데 그 포로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노예 부대로 되돌아와서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되게 된 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국가의 젊은 사람은 어쨌든 그게 설사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엄청난 자산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때 이렇게 노예를 팔고 사는 거는 전 세계 역사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조선이 건국될 때 노예가 있었던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로 그 고려의 노비가 인구의 한 3%가 안 됐다고 보면 그거는 실제로 거의 그냥 부잣집에 집사로 있는 사람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조선의 이 노비는 실제로 거의 시작할 때서부터 30% 시작하자마자 100년이 안 되는 때 인구의 60%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절정일 때는 인구의 77%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르코폴로나 이런 세계의 교류가 결국은 다 징기스칸이 마련해 놓은 것에 의한 거고 사실은 지금 이거를 보면서도 사실 징기스칸이 만든 이 세계가 지금 이 20세기의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게 사실 미국의 국방력이 없이는 절대로 지난 70년 동안 이런 평화는 인류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류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지난 70년 동안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했냐?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이 이 해양로를 전부 다 이렇게 경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원유가 가는데 약탈당하지 않게 하고 교육을 하는데 약탈당하지 않게 하고 이런 압도적인 경찰력에 의해서 했듯이 이거를 사실 징기스칸이 맨 처음에 한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 모든 역참 제도를 했었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사람들의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들고 가는 재화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던 것이 됐던 거고 징기스칸이 없어진 이 원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세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1800년도 말 그때 가장 급진적이고 훌륭한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돌이켜보면 이때 징기스칸 때 최초로 실현됐었고 그거를 사실 다시 생각해낸 게 그 1800년대 말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때 종교의 자유, 개인의 인권,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늘로부터 어떤 이 남에게 양도되지 않는 어떤 권리를 타고났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이 굉장히 진화해서 이렇게 이제 1800년대 말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 되고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때서부터
다 됐었구나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고, 이 화폐에 대한 것도 실제로는 화폐가 되기가 정말 힘들었던 건데, 일본이 이 화폐가 훨씬 더 먼저 쓰였던 것 때문에 이 자본주의 근대화가 가능했었던 것인데, 이게 벌써 1200년대에 이렇게 화폐가 쓰일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고, 결국은 하지만 나라에 대한 신뢰가 몽골이 무너지자 결국 화폐도 없어진 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도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때 그랬었고, 되게 정말 멋있는 말이 259페이지에 신이 손에 여러 손가락을 주었듯이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길을 주셨어라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우리는 신이 시키는 대로 서로 평화롭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여기서도 보면 이 몽골인들은 다른 어떤 역사학자가 쓴 말이었는데, 몽골인들은 전쟁할 때는 전쟁을 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는 철학의 깊이를 더하면서 살았었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맨날 피비린내나는 전쟁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던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 무굴 제국일 때도 그렇고, 어떤 왕은 항상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정기적이고 수시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철학적인 베이스가 항상 이 몽골의 이 후손인 그 지배 어떤 체제에서는 늘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263페이지에 보면은 아사신이라고 하는 이 시아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로 각각의 전술에서 굉장히 특이한데, 이 징기스칸의 어떤 그런 거에서 보면 참, 징기스칸이 모든 정복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평생 단 한 번도 배신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신에 의해서 죽거든요. 무슨 나간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죽고, 그냥 모든 위대했던 통일왕들은 대부분 다 부하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징기스칸은 단 한 번도 배신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을까 해서 끝까지 아마 정말 이 징기스칸 스스로가 정말 이 샤먼이 아니었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분은 정말 총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보는 총기, 죽을 때까지 그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어떤 사심이 없는,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대의인가를 보는 거라서, 이 아사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몽골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죽인다는데, 재밌게도 특이하게 이 아사신만은 모두 다 항복을 했는데 완전히 죽였거든요. 모든 이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눈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항복을 했어도 이게 항복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고, 중간에도 보면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독살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위장 항복과 진짜 항복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 죽을 때까지 절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전에 봤던 거는 징기스칸이 부인이 한 500명 정도가 있었지만, 꼭 부인이 많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평화의 그런 뜻으로 이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여자들을 한 명씩 받아서 우리가 다 형제라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부인이 500명이 됐었어도 오로지 후계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사람만으로 했었고,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는 여자들이 중간에 있었고, 얼마나 또 거기에 좋은 여자들이 또 있었겠어요. 또 그러다 보면 훌륭했던 이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했던 부인들도 몇 번 있었고, 또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거는 한 60세 넘어서 이 징기스칸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인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하니까, 이 사람은 징기스칸의 총애도 받지, 아들까지 낳지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굉장히 그렇게 막 득이 양양해져 있다는 거를 알고, 그거를 이제 휘두르려고 하는 거를 딱 깨닫는 순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부인이었었는데, 그 부인이 낳은 애를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한테 해서 그 아이를 누군가한테 줘버리고, 그 누구에게 줬다는 거는 나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늦둥이를 낳고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그 기뻐했던 늦둥이를 가차없이 이렇게 버리고 결국 죽는 날까지 그 늦둥이는 어디서 자라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조선의 가장 큰 폐허 중에 하나가 서월 거잖아요. 조선의 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서월 그 차별인데, 이거는 하여간 그런 신분이나 타고난 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모두가 적자라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만민이 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잭 웨더퍼드는 지금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인터넷에 잭 웨더퍼드 치면 강의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이 평화 시기에 이 징기스칸이 했던 이 많은 조치들이 꼭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지금 20세기 후반서부터 21세기 지금 요 한 70년 동안에 번영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마치 꼭 뭐 패스트가 돌았을 때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700년 전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하고 이렇게 데자뷰처럼 똑같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진짜로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약간 놀라웠던 거는 몽골 군대에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와 아무 관계없이 각 나라에서는 이 유대인을 하여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핑계로 그때마다 이 몽골인과 유대인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때마다 유대인은 또 이렇게 박해를 당했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는 참 그 또한 신의 뜻일까. 이때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의 어떤 핍박은 이거는 이제 1200년대를 말하는 거고 그 전에도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게 다 유대인 탓. 그걸로 항상 이게 됐었기 때문에 아우슈피츠를 했던 그 아이히만이 죽을 때 어떻게 유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전범들이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우리는 칼빈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칼빈이 굉장히 막 이렇게 인류의 그거 된 훌륭한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어떤 또 그 민족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고 실제로 이 칼빈은 정말로 이 종교의 깨끗함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2000년의 역사에서 거의 한 번도 잊혀지지 않고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박해를 받는 그런 것들을 본 걸 보면 정말 예사롭지가 않긴 한 것 같아요. 결국 징기스칸이 만든 보편국가, 보편원리, 보편교육, 그래서 이런 보편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근대 사회를 만든 것이고 지금 책은 이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지만 이거의 원제는 징기스칸 메이킹 더 마던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근대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징기스칸의 가장 위대한 건 같아요. 우리 인류가 이렇게 똑똑해져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근대 국가를 만든 것을 우리 인류 4000년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근대의 개념이 징기스칸의 때에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